푸르른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책 속에서만 만나던 자연의 소리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새들의 쥐저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까지. 이 모든 것이 책과 어우러져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책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 힐링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고니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 잃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입니다. 첫 곡으로는 폭삭 소가수다의 인트로에서 나왔던 김정미의 봄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길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 주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만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달마고도 이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너덜거리는 돌길이 계속되고 거센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때론 발걸음을 멈춰야만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친 길 위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지숙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작가님이 쓰신 책 너덜건 달마고도를 통해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길 위에서 떠오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질문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에는 달마고도뿐만 아니라 작가님이 다녀온 여러 길과 그곳에서 발견한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책 속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길이 던지는 질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길 위에서 작가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그리고 그 길이 끝난 후 작가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너덜건 달마고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숙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말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예가이자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숙입니다. 순례길 학교와의 인연으로 작년 겨울 여기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 이어 너덜건 달마고도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순례길 학교가 선정한 극기와 관련된 36편의 책 중 제 책이 마지막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극기뿐만 아니라 문학 활동을 하며 발표한 것을 묶은 저의 첫 수필집입니다. 책 제목을 너덜건 달마고도라고 한 것은 그러면서 느꼈던 이야기 중 달마고도에 간 곳이 깊은 감동을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남 달마고도는 2022년 1월 초순에 순례길 학교에서 6명이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책 내용은 주로 여행을 하며 느낀 점이 많이 들어있으며 나머지는 책을 읽거나 연극 혹은 공연을 본 후에 소감이 있습니다. 제가 서예를 한 지 30년이 되었는데요. 책인 서예와 관련된 것이 서너 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극기와 여행은 짧은 시간에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책 제가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중간중간에 직접 그리신 그림들도 너무 예쁘고요. 사진들도 너무 좋고, 사진도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아,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걷는 도중에 어떤 순간에 이건 꼭 글로 남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네. 걷는다는 것이 우리 일상과 밀접하다 보니 글의 소재가 흔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행이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소재를 찾게 됩니다. 순례길 학교 걷기는 우리 주변 걷기도 있지만 타 지역을 다니면서 둘레길을 이용하다 보니 특별한 상황과 만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도심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걷기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는 풀꽃의 만남도 글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수필은 거짓이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이니 그날 우연히 만난 뜻밖의 사연이면 글의 소재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 책에는 여우곡의 이야기나 병산서원에서 만나는 붉은 꽃, 신도 앞바다의 독살 등 옛부터 내려왔으나 지금은 사라져가는 마을의 풍습도 알리고 싶어 글로 적어봤습니다. 네. 같이 이제 길을 걸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느끼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같이 느껴보았는데 네. 작가님께서 자연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각은 무엇인가요? 네. 그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걷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선 바라보는 눈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길 안내가 잘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길을 안내하는 리본에 의해서 많이 하였거든요. 네. 앞서간 분들이 나무나 기둥에 매달아 놓은 리본을 찾아보면서 걸음을 옮겼던 것 같아요. 또한 눈으로 본 자연은 계절과 관계가 깊어 한겨울에 핀 복수초를 만나면 제가 좀 호들갑스러워서 그런지 환호가 먼저 나옵니다. 네. 예, 그 다음 저는 냄새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놓친 야생화를 향으로 찾을 때도 있거든요. 파도 소리, 새 소리, 그리하고 또 손, 발 이런 것도 다 느끼고 환호하니 자연은 제게에서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온몸으로 반응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네. 풍경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는 흔히 꽃을 보면 누구나 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꽃이 한 겨울에 눈 속에 피어난다면 아름답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을 넘은 경이로움이겠지요. 풍경은 때에 맞게 입히며 꽃을 피워내야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인 연두 이파리가 최상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진짜 그 연초록,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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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바라보며 묵묵히 침묵하는 시간. 작가님은 그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의 대화를 하시나요? 네, 자연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시간은 감동을 잘하는 저는 어느 정도 감동이 사라진 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지금 여기 와 있는 나를 먼저 바라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과 나와 닮은 점을 찾아서 공감을 갖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 닮은 점이 지금 아픔이라면 세월이라는 시간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연의 순환을 믿을 것이고 닮은 점이 기쁨이라면 잠시 숨겨두고 욕심하는 저는 혼자 즐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달마고도 외에 이 책에서 소개된 다른 장소 중에 작가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제 너덜강 달마고도 147쪽에 있는 양평의 물소리 길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그의 순례길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한 날이거든요. 태어나서 저는 처음으로 4시간 30분을
38,000보를 걸은 날입니다. 와, 굉장하시네요. 예, 그래서 네. 집에 가니까 물집이 전부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이제 순례길 학교에 들어온 지만 5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단속하던 그 4월의 마지막 토요일,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유일한 숨통은 들과 산으로 마스크를 벗으며 다니는 것이었어요. 어, 아신역에서 만나가지고 시작되는 양평 물소리길 3코스입니다. 야산에는 반짝이는 청밀의 덩굴, 그다음에 보라색 각시붓꽃, 향기로운 얼음덩굴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갈상공원 벚꽃길은 그때 이미 벚꽃이 졌지만 버드나무 나룻개길은 찬란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쉬움에 벚꽃 필 때 우리 다시 오자고 하여 그 다음인가 그 다음인가 벚꽃을 만나러 간 곳이기도 합니다. 공간 중간쯤 가면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 조형물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우리 흔히 사용하는 말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수필에 길 속에 책이 있다로 오늘을 예견하며 글을 썼다고 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책에서 읽어내지 못하는 또 다른 책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후만 5년이 지나서 지나는 길 속에 있었던 그 책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인문학이나 철학도 좋고 힘들었던 지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는 수필도 만납니다. 길 속에 책이 있었던 책 이야기로 순례길 학교와는 아마 전생부터 주어진 인연 같습니다. 와, 와, 이 인연이 굉장한 것이었군요. 길 속에 네. 책이 있다는 말 너무 멋지네요. 음, 네. 어떤 장소에서는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장소에서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감정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주어진 어떤 장소가 네. 같은 곳이어도 아, 제가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위로와 외로움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서 그 반복되는 파도를 보면 나를 어루만져 주는 듯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줄지어서 어깨동무하듯이 부서지는 그 포마를 한참 보고 있으면 또 다른 외로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함께 오롯이 하는 것이 지금은 혼자라는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소에서 위로를 받게 되냐 그러면 들판보다는 오목한 숲길이 감싸줬다는 의미로 위로를 받을 것 같고요. 외로움은 언덕에 있는 한 그루 나무를 보면서 나를 바라보면 어쩜 나도 외로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느끼는 평범한 것 같지만 또 누구나 공감하는 감정이라 정답처럼 느껴집니다. 네. 어떤 풍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음, 마음도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네. 어떤 장소에서 글을 쓰고 싶다는 충동을 가장 강하게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네. 글이 그렇게 쓰고 싶다는 것은 많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저는 억지로 글을 쓰는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은 글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어떤 장소보다는 나이와 관계가 되는 것이 요즘 제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50대와 60대 경계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60대 초반인 지금 느끼는 경험이 50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서요. 나이가 저보다 적은 사람에게 변화된 60대의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극기할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 그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고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듣는 것과 보는 것, 그거는 확실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 몸에 느껴져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나이여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알려주고 싶지만 느껴보고 체험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참고 지내고 있는데요. 불현듯 깨달음이 오면 그때 서볼까 하고 나이 듦에 관해서 요즘 모으는 중입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60대에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음, 느끼고 계시는지. 음. 아, 네. 자연 속에서 내가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자연 속에서는 네. 내 나이가 더해질수록 본인 자신이 작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가 싶은데요. 자연의 연륜을 알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등 거대한 자연물과 만나면 그 숫자조차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요즘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바라보거나 기다리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이제야 몸이 안 것 같습니다. 숨기려고 뻗대 보는 것도 이제 모두가 얼마 안 있으면 탈로 난다고나 할까요? 아, 그 사실을 나이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힘이 없어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자금을 아는 이유이지 싶습니다. 아. 이런 것들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느껴질 네, 수 있는 것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연 속에서 마주친 사소한 장면이 오히려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사실은 자연 속에 있으면 네. 너무 큰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에 감동이 들러오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큰 것이라 마음이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아, 네.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들풀로 지나치기 쉬운 꽃말이라는 풀꽃이 어, 있습니다. 아, 네. 주변 풀이 있는 곳이면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작은 파란색 꽃잎이 5개 달렸는데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꽃 이름이 네. 꽃이 차례로 피어나게 돌돌 말린 상태로 있어서 꽃말이라고 불린다고 하여 저는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러운 나태주 시인의 풀꽃 주인공 같았거든요. 한번 찾아 보아주십시오. 아, 아주 작고 여린 풀꽃, 꽃마리가 마음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요. 어쩜 네,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아, 음, 그 작으면서도 앙증맞은. 맞습니다. 예, 작아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네. 또 작가님은 길을 걸으면서 장소 자체보다 음, 그곳에서의 정지된 감정이 오래 음. 남아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문득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정지된 감정이라고 하면 그 떠오르는 그림 몇 점이 생각납니다.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장르인데요. 파브리브 구센시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작가입니다. 화가인데요. 그는 1989년도 출생해서 9살에 캐나다로 이주해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 속의 문화와 배경, 감정까지 그려내는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한순간 정지된 감정으로 어떻게 그 배경과 내면적인 세계까지 그려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걷기를 할 때 한순간 그곳에 집중하여 정지된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지된 감정은 네. 그 순간이
절정이고 무념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문득 대청호 500리 길이 떠오릅니다. 물론 순례길 학교에서 다녀온 길인데요. 물 위에 하늘을 그대로 받아 비추는 호수, 그 호수 수면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었는데요. 네. 저 멀리 있는 산 그림자가 물 위에 호수 위는 의외로 가까이 다가와 있더라고요. 그 물 위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거짓 없는 진실된 모습 같아서 간혹 정지된 화면처럼 그 장소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와,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음, 장면을 마주할 때 이런 감정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고 잠시 음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아의 무엇이 되어입니다. 네,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이제 글로 옮길 때 묘사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감정인가요? 아니면 이미지인가요? 꼭 반반이라고는 아니지만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미지가 감정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긋기는 그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데요. 어떨 땐 이미지가 계속 잔영처럼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곳 여행이 우수하였다고 평점을 주지요. 왜냐하면 감정이 먼저 떠오를 때는 주로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이나 불편한 조건에 놓여 있을 때 감정이 남아 그것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것이 기억에 오래 가서 불편을 두고두고 싶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필은 오히려 이런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독자가 제 글을 읽고 불편하지 않기를 바람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아픈 감정을 좀 삭히면서 좀 흐물거리게 녹여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획문을 쓰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음, 많은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네. 네. 수필 속 문장들은 굉장히 웅축돼 있고 밀도가 높은데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오래 머무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니, 고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글을 잘 쓰는 사람 같은데요.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저도 잘 다녀, 쓰십니다. 다녀온 것을 그냥 아끼듯이 그냥 간혹 가다 쓰는 아주 초보랍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조사 하나에도 망설일 때가 있어요. 너무 함축적이거나 일부러 어렵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쉽고 이해하기 좋은 것이 좋은 문장이라고 잘된 글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리 좋은 글이면 뭐 하겠습니까? 독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라면 어렵고 난해한 것은 작가의 잘못된 문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워 글이 써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긋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속 긋다 보면 쉬운 방법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 글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보면 긋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한 문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지켜보다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적어 내려가는 방식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셨나요? 한 곳을 집중하여 보되 도중에 그와 관련된 것을 짜깁기 한다고나 할까요? 이 장면이 나의 직간접적인 경험에서 가장 적합한 표현이 무엇이 있나를 열중하는 것이지요. 오래 지켜본다고 좋은 문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경험이 축적되어야 순간적으로 좋은 문장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보면
글도 자주 써야 하는 일종의 학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럼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기라는 원칙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네, 느낀 것을 그 순간 솔직하게 나열한다면 네. 평범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누구나 할 테니까요. 네. 상처나 아픔, 서운함 이런 걸 그대로 표현한다면 문학이라기보다는 감정을 뱉어내는 하소연의 장이 되겠지요. 느낀 그것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고 독자를 고려하는 마음도 담기기를 바랍니다. 느낀 것을 그대로 쓰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삭히고 천천히 걸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살짝 비껴서면 방향이 달라서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글을 써놓고 몇 번을 읽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입니다. 삭힌 젓갈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익혀가는 것도 느낀 것을 그대로 쓰지 않기에 곰삭은 맛 같습니다. 네. 삭힌다라는 말이 음,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자연을 글로 옮길 때 가장 쓰기 어려운 감정이나 순간은 또 어떤 건가요? 음, 가장 어려운 감정은 네네. 순리대로 되지 않을 때와 자연스럽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현상은 정해진 방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친 상황과 마주할 때면 객관적인 사고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나의 예상과 또 다른 사건을 거짓 없이 표현합니다. 순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화하거나 부풀리는 것도 진솔한 글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힘들수록 솔직해지는 것이 아름다운 글쓰기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솔직함. 네. 네, 진솔한. 네, 진솔한 음, 모습. 네. 독자들에게 자연의 느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표현 방식이 있으신가요? 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되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어, 자연이 늘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변하는 것이 진리지요. 네. 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이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감정까지 순화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였습니다.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겠지만 마음이 자연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되 내버릴 줄도 아는 자연스러운 숨쉬기를 공부해야 합니다. 네. 네. 걷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이 작가님의 어떤 글 쓰는 방식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네. 전혀 철학. 네. 자연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음, 사실은 고요함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 네. 예, 순례길 학교가 제 삶과 자연과의 시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도 새삼스럽게 감사드리고 싶어집니다. 나름 바쁘게 살고 있지만 자연을 찾아 걷는 시간도 도시 소음을 떠나 고요함을 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연 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5년 전에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에 감사하고 주변 환경에 감사하는 지금의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고요하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면서 내 발자국을 듣는 평화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자연은 그대로인데 스스로 내 자신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사실은 자연은 언뜻 보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늘 서 있는 큰 나무도 작년과는 달리 나이테를 하나 더 그었을 것이고요. 네. 어, 가지 한 둘도 다시 나거나 또는 말라서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어렸을 때 몰랐던 것을 나이가 드니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져 보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스스로 달라진다는 것은 이처럼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어제와 다르지 않는 무탈함을 기도하게 됩니다. 눈과 귀의 기능이 지금 옅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기라는 신호같이 저는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도 살아가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자연을 닮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과 함께 있을 때만 드러나는 감정이 따로 있을까요? 음, 이백이라는 시인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흐르는 시간의 속도감과 삶의 무상함을 노래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존재론적 질문을 던졌다고 하네요. 이를 생각하면 이제부터 흐르는 강물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나를 향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흐르는 물 속에 귀 기울이면 맑은 소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곳에서 느껴지는 환경이거든요. 네. 작은 변화에도 큰 감정의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일상에서 벗어난 순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에게 있어서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연은 다 받아준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 바로 답을 본인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상대인 자연은 사실 말이 없지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혼자 자연과 독백하는 것이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연을 앞에 두고 미운 사람 험담을 오래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연이 곧 나이므로 나를 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고목을 어루만지며 잘 견뎌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거나 팔을 벌려 큰 나무를 한 아름에 안아보는 것도 어쩌면 자기를 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안는다는 것, 쉽게 하지 못한 말을 자연을 통해 속마음을 내보이는 것도 치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연은 나의 상대이자 거울이고 나 자신이기에 그 속에 들어가면 편안한 것이 아닌가 반추해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얻은 가장 깊은 통찰은 어떤 것이었나요? 통찰이란 말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말인데요. 네. 사실 자연은 바람만 봐도 계절을 알려주고 시간을 대변해 줍니다. 어떨 때는 그 평범함에 전율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 특히 자연이 보내주는 계절 감각은 추위도 아랑곳이 없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내려 흐릿한 날씨여도 아침이면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고 저녁이면 문을 닫지 않아도 꽃잎을 움츠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 이 작은 몸에 켜켜이 박혀 있는 진짜 그래서 알람이 필요 없는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통찰력의 기본은 본질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상은 복잡하고 본질은 단순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복잡해도 가장 깊은 것은 단순한 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순환의 반복. 그러니까 불쑥 그 불교의 윤회가 떠오릅니다. 반복이라는 것.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제일이 있는데요. 이는 부처님이 출가해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 일반인이 깨달음을 얻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성도제일 날에 윤회를 벗어나는 놀이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록 놀이판이지만 윤회를 벗어나기란 참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매년 몸으로 느끼며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판처럼 저기 놀이판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 나온 숫자만큼 움직이면서 그 윤회라는 굴레를 벗어나는 놀이인데요.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윗 단위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이런 반복의 어려움이 참 힘든 우리 생활 크게 봐서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런 단순한 반복의 어려움이 본질을 알아가는 그런 방편 같아서 종교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꽃 한 송이나 나무 한 그루에서 삶의 방향을 비춰준 순간이 있었나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밖으로 나다니는 오프라인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때 저는 제라늄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수필에 제라늄 키우기라는 것도 썼는데요. 직접 제가 이제 코로나 때 경험을 하고 그 글을 쓴 것입니다. 네. 아파트는 그 진딧물과 벌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라늄은 최적의 식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잎사귀 특유의 냄새 때문에 벌레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화분에도 꽃을 피우니까 우리 아파트 생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관 깊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식물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관 깊이라는 것은 식물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경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숲의 큰 나무들은 신비할 정도로 질서 있게 수관 깊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르름이 엄청 심할 때인데요. 그때 한번 작은 잎을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 하나하나가 수관 깊이라는 그 원리에 맞게 자기 영역을 다 지키면서 햇빛을 받고 그 질서 있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관 깊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경계를 유지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작은 제라늄도 제가 키우면서 느꼈는데요. 봄, 가을로 제가 삽목을 해주었더니
개체가 엄청나게 불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거실 그 명당을 얘가 전부 다 차지하였는데요. 꽃을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코로나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제라늄의 수강 깊이. 이것은 진짜 키우면서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라늄 잎이 광합성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네. 통풍이 잘 되어야지 무름병이 없어집니다. 그때 문득 알게 된 것은 거리라는 관계입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사람도 정이 생길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 사람이다 보니 다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추워진다는 그 난로의 원리처럼 사람 사이도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가족뿐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라늄을 키우면서 저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깨달음이시네요. 네. 자연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수용이나 포기의 감정은 어떻게 글 속에 녹여 넣으셨나요? 선생님 말씀처럼 수용 포기는 엄청 네. 힘든 질문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뭐가 수용이고 뭐가 포기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저의 책 제목처럼 달먹어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네. 그 5년 전 해남 미왕사 달먹어도 거기 가는 길은 바로 수용과 포기가 모두 들어있는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이 17.74km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하나로 된 고니도 걸어봤겠지만 하나로 된 길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부지런해야 되고 인내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돌아간다는 것은 아예 포기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수용과 포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예. 진짜 우리의 시간이 한 방향으로 계산되어 나아간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걷기에 대한 약간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첩첩 둘러싼 둘레길. 지금 또 가고 싶은 생각은 그것을 수용한다는 긍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길이 출가의 길, 수행의 길, 고행의 길, 해탈의 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걷는 발걸음은 자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우리 지금 함께하는 도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뭐 출가, 수행, 고행, 해탈은 뭐 생각도 못한 것이고요. 흔히 보이는 나무 그 데크길 하나 없이 자연 그대로의 길을 우리가 걷는 길이었는데요. 기계가 도운 걸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돌을 놓고 흙을 메운 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1월 초라 따뜻하다는 해남 지방에도 새벽 들판에 서리가 있었어요. 너덜경이라는 곳이 산에서 돌이 떨어져 내려와 돌 무더기가 있는 길을 너덜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침 너덜경을 만나면 돌 위에 이 얇게 서리가 내려 있어가지고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너무 신비해가지고 돌 위에 이렇게 섰다가 한번 이렇게 산이며 하늘을 우러러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구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또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글뭉글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상태가 수영의 상태인가 싶습니다. 네. 긴 여정이니까 욕심내지 않고
나의 걸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왕 받아들일 것이면 답답한 갤러리도 좋지만 돌에 붙은 담쟁이, 오랜 이끼가 있는 마른 버진 같은 그런 오랜 네. 이끼가 네. 돌에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 하트 모양도 있고, 예, 맞아요. 동그란 모양, 뭐 그런 기하학적인 작품도 감상하면서 걸었던 길이 얼마나 좋은, 멋있는, 신나는 미술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모든 것을 수용하면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자연 작품이라 기억이 남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그 길을 걸으면 그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온 거리와 간 거리. 네. 예. 그 안내판을 보면 이상하게 갈수록 아래 숫자가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숫자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 숫자로 0.67kg라고 그 발걸음이 무거워진 이유를 이제 지금이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은 도착을 했는데 네. 몸이 도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네. 사실은 17.74면 하루 그냥 쉬지 않고 연이어 걷기는 되게 힘들어서 아마 몸이 지쳐 있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때 마음이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몸이 네. 엄청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포기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을 배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연을 둘러보면서 또 삶을 돌아보는 통찰의 깊이가 굉장하시네요. 네, 끝으로 작가님이 자연과 함께하며 독자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문장은 달마 산의 둘레길을 걸었다면 네. 경전을 읽은 듯 지혜를 얻은 것이다 라는 제 생각인데요. 예. 우리 대부분 꽃은 봄에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쏘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시는 차나무의 찻잎은 10월에서 11월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꽃을 피워서 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9월이나 10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꽃 피는 시간과 열매 맺는 시간이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나무가 차나무라고 합니다. 네. 달마 대사가 그 면벽 수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잠이 와서 눈꺼풀을 떼어서 던졌다고 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차나무가 자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차나무를 마시면 잠을 깰 수 있는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도 또 전해 들었거든요. 네. 진짜 달마거도는 몇 번을 더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달마 산의 둘레길을 걸었다면 경전을 읽은 듯 지혜를 얻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멀었지만요. 그래서 달마 고도를 다시 걷고 싶은 바람, 그 바람이 곧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권희 덕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문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글 쓰는 자세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내가 걸어온 길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던가? 걷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걸음을 멈추고서야 비로소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이지숙 작가님과 함께 달마고도를 걸었고 또 그 길 위에서 마주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길이 던지는 질문, 길 위에서 만난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자신만의 깨달음까지. 이 책 너덜광 달마고도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길을 대하는 태도를 묻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끝나면 또 다른 길이 시작됩니다. 걷는다는 건 결국 삶과 다 있지 않을까요? 책 속에서 그리고 오늘 방송 속에서 함께 걸었던 이 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라며 이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들을 음악은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무직 K525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